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릴게요.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온 세상에 우리 우주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축복과 사랑과 감사가 24시간 배를 울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 읽기 시작할게요. 77조 세포들이 우주의 빛과 에너지를 관통하는 나 자신 크리스탈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사랑 더하기 의술은 기적이라는 버니 S. 시걸 지음 황보석 옮김 1회 출판사입니다. 요새는 사람 한 분 한 분, 우주님 한 분 한 분, 세포가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책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제가 낭독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버니 S. 시걸 박사는요, 의학 박사시고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 프롤로그의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보살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의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 환자들 덕분에 자신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몸은 사랑할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감정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이런저런 감정들을 기록하는 일기를 써보자. 사랑과 자제심을 경험하기 위한 모임에 참여해 자신의 고통을 적절한 방법으로 나누어 보자. 살아보지 않고 죽지 말자. 자신에게 자신의 진정한 색깔을 보일 기회를 주고 죽을 때는 영광의 불길 속에서 죽자. 제이슨 지어스는 7살 때 암과 싸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 현재 그는 건강하고 지금까지도 그의 책, 암에 걸린 아이들을 위한 나의 책, 통해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이 사랑 더하기 의술은 기적, 사랑은 평화 그리고 치유를 읽고 내가 발전해온 과정을 알게 되길 바란다. 또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삶의 가장 큰 선물인 자기 애와 자부심을 찾을 수 있는지도 배우기를 바란다.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영원히 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어느 날엔가 여러분이 지치고 슬픔에 잠겨 육체를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치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역경을 극복하고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데서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다. 의학 박사 버니 S. 시걸.
이 책에서는 버니 S. 시걸 의학 박사가 환자들을 통해서 배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낭독하게 되어 그리고 우리 우주님들께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입니다. 여러분께 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내자의 출연. 1978년 6월 어느 세미나에서 있었던 예상치 못한 경험은 내 치료 관행을 바꾸어 주었다. 종양학자인 오 칼 사이먼튼과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매슈 사이먼튼 당시의 아내였습니다. 코네티컷주 포틀랜드에 있는 엘름 크레스트 연구소에서 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그리고 암이라는 주제로 연구 모임을 가졌다. 이 부분은 서양에서 처음으로 암의 이미지 기법을 적용한 사람들로 제임스 L. 클레이튼과 함께 쓴 회복의 길로에서 그들의 기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부분은 이미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구 결과를 출간한 바 있었다. 그들이 처음 상대한 환자는 159명. 그들 중 누구도 1년 이상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19%는 암이 완전히 사라졌고 다른 22%의 환자는 암의 진행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사망한 환자들도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2배를 더 살았다. 첫 번째 모임 열리는 동안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 신체를 다루는 의사가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 한편으론 화가 났다. 정신과 의사와 개업한 의사가 한 명씩 있을 뿐 모임에 참석한 75명 가운데 1차 진료를 하는 의사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사회사업가, 환자, 그리고 심리학자였다. 나는 여러 참석자들에게서 그들 자신은 이미 그런 기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더더욱 화가 났다. 내가 거기에서 배우고 있던 내용은 의학 교육에서는 암시조차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의학의 신이었지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몸과 마음의 상호 관계에 대한 문헌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 다른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탓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신학, 심리학, 그리고 전체론으로서의 의학이 그 점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깨달았다. 사이먼튼 부부는 우리에게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자 지도 명상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의 안내자를 찾아 만나도록 이끌어 주었다. 명상을 배우기 전에 이 버니 S. 시걸 박사는 의사들이 얼마나 자신의 몸에 혹사당하는지,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지, 그리고 일반인들만큼이나 알코올로 인한 문제, 그리고 약에 대한 문제, 자살률도 환자보다 더 높은,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는 정도도 환자보다 심하고 65세가 넘으면 더 빨리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히려 회의론적 태도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기계론을 신봉하는 의사였던 만큼 몹시 회의적인 태도로 그 훈련에 임하면서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지시에 따랐다. 그 훈련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만일 제대로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나 모세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외과 의사의 머릿속에 그들 말고 누가 감히 나타나려 할까? 그 대신에 나는 조지를 만났다. 장발에 수염을 기르고 흠 한 점 없이 깨끗한 흰 가운을 길게 늘어뜨리고 태 없는 모자를 쓴 젊은이였다. 명상에 임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것이 나에게는 믿을 수 없이 놀라운 각성이었다. 사이먼튼 부부는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마음에서 불러낸 인물이 누구이건 대화를 해보라고 가르쳤는데 조지와 이야기하는 일은 나 자신을 상대로 체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 변경된 자아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조지는 자발적이고 내 기분을 잘 아는 뛰어난 조언자였다. 그는 내게 솔직한 대답을 해주었지만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몇 가지 있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직업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 조지는 내가 자부심이 강해 힘들여 익힌 외과 의사의 숙달된 기술을 버리고 다른 분야에서 새 출발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신 외과 의사로 남되 나 자신을 바꾸어 환자들이 정신력을 동원해 질병에 대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나는 성직자나 정신의학자의 지도와 뒷받침을 의사의 역량과 전문 기술에 접목시킬 수가 있었다. 내 아내가 합성한 말인 성직자와 외과 의사, 그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지는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당신은 병원에서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직자나 치료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애정어린 보충 치료를 해줄 수 있고 죽음과 임종에 대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조지를 내 무의식에서부터 명상에 의해 풀려난 통찰이나 그 비슷한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그에게 어떤 명칭을 붙여야 한다면 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조지가 처음 나타난 이래로 내게 더없이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뿐이다. 이제는 그가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주는 만큼 내 삶이 훨씬 더 편해졌다. 조지는 또 의학과 관련되었으면서도 내가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치료에 관한 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으며 따라서 요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어떤 환자에게 가능한 일이 다른 환자에게 불가능한 법은 없다. 나는 의학이 마땅히 성공 사례에서 배워야 함에도 실패 사례에서 배워왔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죽어가는 환자들을 쓸쓸히 바라보는 대신 의 예상 외로 병이 낫는 예외적인 환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르네 뒤보의 말을 빌리면 때로는 더 측정하기 쉬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몰아낸다. 나는 내 사고방식이 통계에 의존해서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짐이라는 결장암 환자를 수술한 일이 있었다. 나는 그의 가족에게 수명이 길어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내가 아직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예언을 하던 때 일이다. 그는 내 진단이 잘못이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가 나를 찾아 진료실로 들어설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아하! 드디어 암이 재발했구나. 하지만 그때마다 암과는 무관한 하찮은 문제였다. 내가 암에 대해 후속 치료를 하자고 할 때마다 그는 거부했다.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 통계에 입각한 내 치료를 받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 짐은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사이먼튼 부부에게서 명상법을 배운 뒤 나는 아내 보비와 그 당시 내 진료실 간호사였던 마르시아 이거의 도움을 받아 예외적인 암 환자들이라는 치료 모임을 발족했다. 회복의 길로를 교재로 채택하고 환자들에게 100통의 편지를 보냈다. 예외적인 환자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통해 삶을 더 낫게, 더 오래 누리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보이는 온갖 종류의 대체요법을 찾아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지 않을까?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12명 뿐이었다.
환자들 중 15%에서 20%는 무의식적으로, 아니 심지어 의식적으로 죽기를 원한다. 어느 면에서 그들은 죽음이나 질병을 곤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로 삼아 암이나 다른 심각한 병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런 환자들은 자신의 병에 어떤 진단이 내려졌는지 알게 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의사가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그들은 저항을 하면서 죽으려고 든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그들은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또 불편한 데가 없느냐고 물으면 아무 데도요 라고 말한다.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군요. 내가 한마디 던졌다. 그의 아내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해럴드가 아내를 말렸다. 잠깐만, 저분 말씀이 전적으로 오라. 우리 아버지는 90인데 노만기가 있어 요양원에 보내졌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지금 암으로 죽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대목에서 문제의 요점이 바뀌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만큼 볼썽사나운 종말을 맞게 될까 두려워 여러 해 동안 좋은 시절을 포기한다는 건 잘못임을 깨우쳐 주는 일로 바뀐 것이다. 당신이 인위적으로 당신의 삶, 아니 당신의 죽음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싫다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90살까지 살며 노망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해럴드는 그 문제를 상의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정말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숙고한 다음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정신과 의사인 친구한테서 죽고 싶다는 소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귀에 쏙 들어와 박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환자 중 심한 우울증을 앓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만면에 미소를 띠며 진료실로 들어섰다. 그래서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선생님이 더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그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비참하고 속수무책인 심경이 되어 죽고 싶어하는 마당에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연구의 요점이 무엇인지 때로는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알고 우리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치료란 무엇인가? 그 치료란 간 이식이나 질병의 치료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최대한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일까? 나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좋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지마비 환자들을 알고 있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세상에 내맡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의 시작. 세상은 신의 놀이가 아니라 신의 운명이다. 그것은 세상과 인간이 그대와 내가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창조는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 내부로 타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전율하다, 거절하다, 복종한다. 창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창조자를 만나 그에게 우리를 바친다. 협력자로서, 동료로서, 마틴 부버.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법의 선택에 참가하려는 환자의 노력은 당사자가 아직 진단의 충격과 싸우면서 살려는 의지를 동원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시작되어야 한다. 이때 의사가 해야 할 일은 환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믿는 것들을 알고 받아들임으로써 곧바로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환자의 신뢰와 독립심을 키워주는 가장 빠른 길은 다만 인간적이 되어 환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계적인 인명 구조자로서의 역할을 피하는 데 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의사들이 그 역할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쪽에서 의사들의 자세가 바뀌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도 있다. 그런 목적을 위해 나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의사들에 대한 공개장이라는 형식으로 환자 권리 장전을 주장하라고 조언한다. 친애하는 의사 선생님, 진단 결과를 숨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아니면 다른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알아보려고 병원을 찾아왔다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안다면 나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두려움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병명과 진실을 숨긴다면 나는 자주적인 노력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 됩니다. 선생님이 내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심할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서는 알리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속임을 당한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 것인지는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로 내 소망, 목표와 가치관과 힘 그리고 살려는 의지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내가 왜 어떻게 이 병에 걸렸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양에 관한 것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또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야 협력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치유는 내면에서 오는 것이지만 나는 내 힘을 선생님의 힘과 합치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내가 한 팀이 된다면 나는 더 오래,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자, 환자들에게 명상 훈련을 시키는 건 그들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믿음에 입각한 치료법을 택하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점은 내 강연을 듣고 명상법을 채용한 가정의 브루스의 체험에 의해 극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스키 사고를 당한 후에 회복하는 동안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편과 알코올을 사용하다 중독이 되었고 그 결과 간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우리는 혈액이 병든 간을 우회하도록 문동정맥문합이라는 것을 하자고 권했는데 그는 명상을 하는 동안 내면의 목소리가 흐름을 바꿔야 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프로그램을 일러주었습니다. 정맥주사로 비타민C를 일주일 동안 투여할 것, 매일 명상을 할 것, 영양사와 상담할 것, 컴퓨터를 사용할 것. 그 시점에서 브루스는 비타민C 정맥주사가 그런 증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아무튼 주사를 놓아줄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4가지 충고의 마지막 항목은 며칠 뒤 그가 신문에서 잠재의 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를 읽기까진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자 브루스는 자기를 방어하고 치료해줄 정신적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어 그 이미지가 스크린에 반복적으로 떠오르도록 컴퓨터를 프로그램했습니다. 또 몇몇 다른 의사들이 그에게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잠재적인 이미지가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몇 달 뒤 브루스의 간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다른 문제점들도 극복했고 따라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 늘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다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병에 걸리는 일이 더 적다. 병원에서도 수술을 받은 뒤 가능한 한 빨리 걷거나 걷는 사람일수록 회복이 빠르다. 활발한 운동은 신체에 직접 간접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스트레스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신체 활동마저 할 수 없게 되면 몸이 퇴화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실험에서
밝혀진 진실이다.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그 동물은 건강을 유지한다.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는 오로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가 있는데 나는 개개인이 편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맞춰 매일 하루 걸러 30분에서 1시간씩 운동할 것을 권하고 싶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병든 신체는 건강한 신체보다 느린 페이스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고통이나 과도한 피로감 같은 위험 신호에 주의는 해야 하지만 그것은 좀 천천히 하라는 신호이지 아예 그만두라는 신호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면 그 목적을 망친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해 긴장이 풀리고 유쾌한 피로감과 함께 약간 땀이 날 정도까지만 운동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놀이와 웃음. 어떤 대학 교수가 수술을 받기 직전 힘없이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자기가 예전에 그의 제자였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교수는 내가 자네한테 낙제 점수를 준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 하며 농담을 건넸다. 삶의 음악이라고까지 했던 웃음은 견딜 수 없는 일도 견딜만 하게 해준다. 나는 보기 드물게 유머 감각이 좋았던 조셀이라는 예외적인 환자 모임의 회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녀의 체격은 억세고 우람였지만 모임에 나올 때마다 꽉 끼는 셔츠와 반바지에 긴 양말을 신고 거기에다 촌스럽고 이상한 모자까지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곤 했다. 어느 날 그녀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암이 사라져가는 중이라고 하기에 나는 그 까닭을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회원들 모두가 무슨 학술적인 설명이라도 듣나 싶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러나 내 대답은 자존심 있는 암이라면 저런 괴상한 차림을 한 사람에게 나타나려 들지 않을 테니까요. 였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말하자면 천진난만하고 장난스러운 감각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유머를 잃지 않는다. 나는 조셀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머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즐거운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다. 치유에 마음을 집중하라. 계시는 무의식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을 지배하는 주인이며 현존하는 인간적 요소를 소유하고 드러낸다. 계시는 만남의 가장 순수한 형식이다. 마르틴 부버. 무의식적인 마음과 접하고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법들은 여러 문화권, 특히 동양과 산업혁명 이전의 부족 사회에서 교육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신체 질환에 응용되는 여러 가지 심리 기법 가운데 널리 이용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이 이미지 기법 혹은 시각화 기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나는 긴장 이완, 최면, 명상, 그리고 시각화 기법을 개별적으로 논할 것인데 그 중에서 시각화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전 세계의 민간요법 가운데 환자가 깊은 도취 상태에 들어있는 동안 마음속에 지극히 생생한 이미지를 불러 병든 기관을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여성은 조그만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앞뒤로 리드미컬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위험 수위에 있는 부정맥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메닝거 병원의 엘머 그린과 앨리스 그린 부부는 바이오 피드백을 넘어서서 어느 남자 환자가 넓게 퍼진 골반암의 통증에 대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불려 들어갔던 가까운 친구의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환자가 최면에 빠져들자 그는 뇌에서 몸의 각 부분으로 보내는 혈액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밸브가 있는 방을 찾아내 종양으로의 혈액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를 잠그라고 지시했다.
환자는 그대로 했고 2달 뒤에 종양이 원래 크기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한 연구 논문에서 이미지 기법이 체내를 순환하는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키고 T헬퍼 세포라고 불리는 보조 백혈구의 특별히 중요한 호르몬인 티모신 알파1의 수치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동유럽의 트레이너들은 선수들을 눕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 특히 1분에 60박자 정도의 강하고 규칙적인 저음이 깔린 바로크 음악의 라르고 악장을 들려준다. 몇 분이 지나면 음악을 듣는 사람의 심장 박동이 음악의 박자와 같아지며 깊은 이완 상태로 빠져든다. 그 과정은 육체의 행동이 이미 눈앞에 떠올려진 마음의 행위를 복제해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된다. 러시아인들은 바로크 음악의 라르고 악장을 선호하지만 여러 형태의 다른 음악들, 갖가지 클래식 음악, 부드러운 발라드 음악, 모든 시대의 문화권, 영적인 음악 등도 효과가 매우 좋다. 또 파도 소리, 숲속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새 울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 심지어 폭포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듣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소리들이 자극적이라기보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오의 초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증오는 마무리되지 못한 감정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두려움을 초월하면 자기에게 부당한 짓을 한 사람들을 용서할 길이 열리고 그럼으로써 주위 환경에 대해 심리적인 면역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솟아난다.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정신과 의사이자 내일로부터의 생환의 저자인 조지 리치도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 함께 일했던 죽음의 수용소 생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와일드 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와일드 빌은 강제 수용소의 재소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거기에 오래 있는 사람은 분명 아닌 것이 자세가 똑바르고 눈빛이 살아있는 데다 아직 힘이 남아 있었다. 그는 폴란드어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소련어에도 능통해 수용소의 비공식 통역원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하루에 15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지친 기색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생존자들 모두가 나치를 인간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죽어간 사람들 모두가 충분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래서 세상에 증언을 할 수 있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사랑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사랑으로 치유하는 기적의 의학 박사 버니 S. 시걸님. 자, 다음에 이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였고 지금도 아버지인 당신과 함께 앉아 나는 당신의 힘겹고 고르지 못한 숨결과 이제 여일대로 여인 모습을 지켜보며 당신의 따뜻한 손을 잡습니다. 방은 평화롭고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방은 여기는 생을 마감하기에 평화로운 곳입니다. 나는 마침내 그처럼 강했던 분의 손을 잡기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상. 들어오기는 쉽지 않았지만 왠지 떠나기도 힘든 방. 뜨여있는 아빠의 눈. 그분은 여기에 있지만 그분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호흡의 메트로놈이 잠시 멎자 나는 마음이 쓰입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리듬이 낡은 시계처럼 되살아나고 나는 궁금해집니다. 아빠가 속으로 울고 계신 것일까? 아니면 두렵기라도 한 것일까? 그러나 걱정은 덜해집니다. 지금 그분에게 쥐어져 있는 손이 내 손임을 알았기에.
우리 우주님들, 따뜻한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굉장한 축복을, 무한한 감동을 우리 여러분, 우리 우주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따뜻한 마음이 지구촌을 감싸할 수 있도록 우리 명상하면서 따뜻한 잠 자기로 해요. 우리 우주님들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